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저 역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지라 용기 내서 사연을 써보려고 해요. 어렸을 적 부모님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나이에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부모의 사랑을 몰랐던 터라 그곳에서 그저 캠프 생활하듯 보육원 친구들과 지냈습니다. 워낙 어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육원 친구들이 부모님 얘기를 할 때 전 기억조차 없던 터라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이 10살이 되던 해 보육원에 새로 들어온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교통사고 후 기억조차 잃고 보육원에 들어온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도 아무런 기억이 없었고 저 역시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공감대 형성은 굉장히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점차 가까워졌고 친구로 잘 자랐죠. 보육원을 나가야 할 나이가 될 시점에 서로 이미 너무 좋아하게 돼버려서 그저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그저 기계와 열정 하나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둘이 보육원 나와서 이렇게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공장에서 일할 테니까 넌 대학을 가는 게 어때? 무슨 내가 대학이야. 하루라도 빨리 같이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래? 난 괜찮으니까 같이 버는 게 나을 것 같아. 똑같은 소리 듣고 싶어? 너라도 내가 밀어줄게. 나중에 아이 낳고 살 건데 부모 중 한 명은 그래도 대학 문턱은 밟아야지. 그래도 자기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싫은데. 벌어도 같이 벌어야지. 그래야 빨리 집도 사고 떵떵거리며 살지. 배움은 남 주지 않아. 너라도 배워야지. 난 괜찮으니까 네가 꼭 대학에 가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이렇게.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그래도 제대로 된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냐며 대학을 권유했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며 말이죠.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똑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에 더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한사코 저보고 대학을 가라고 하더군요. 염치가 없게도 전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저 역시 평범한 20대를 누리고 싶었고 남편에게 등 떠밀린다는 핑계로 일보다는 대학을 선택했죠. 그렇게 전 대학생이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자기가 대학을 가는 게 낫지 않아? 난 이래도 상관없어. 학교 다닐 때 우동생은 자기였잖아. 내가 일할게. 자기가 학교 가. 아니야, 너 먼저 가.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갈게. 정말 너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꼭 가는 거다. 너무 고마워. 내가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 뜻대로 공부 열심히 할게. 자기가 나 뒷바라지 한 거 후회 안 되게 말이야.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애초에 우리 둘이 부모님을 잘 만나고 보육원 출신이 아니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왜 이렇게 걱정을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전 대학을 가게 되었고 남편이 힘들게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해가며 일을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부에 매달렸죠. 오히려 결혼을 하고 대학을 가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남들은 미팅이다, 아르바이트다, 바쁜 대학 생활이었지만
전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 덕에 공부만 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는 게 참 좋았고, 처음 받아보는 서포트였기 때문에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마워. 이렇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어서. 나 이번에도 장학금 받을 것 같아. 기특하다, 진짜. 매번 장학금 안 놓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니. 너무 대견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면 될 거야. 나야 뭐 편하지. 자기가 벌어다 주는 돈은 진짜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편하게 공부할걸?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너 뒷바라지 해주는 보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해. 알겠지? 제가 갔던 과는 간호학과였어요. 무엇보다 취직이 잘 돼야 될 것 같았고, 평생 직장으로 삼아도 괜찮겠다 싶어 현실적으로 선택한 과였어요. 현실적으로 골랐지만 다행히 과는 저와 잘 맞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저는 바로 서울의 대형 병원의 신입 간호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3교대 근무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사회초년생 치곤 월급이 꽤 많았죠. 신랑 혼자 벌다 둘이 벌게 되니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에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누군가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서포트 해주는 것을 남편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도 낳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이 마냥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죠. 자기도 이제 공부해보면 어때?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공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바꿔서 자기가 학교 갔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는 지금 하는 일도 적성에 잘 맞고 좋아. 그리고 가정인데 가장 역할을 해야지.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자기 공부하고 싶잖아. 아니야?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 지금이 좋아. 이렇게 일하고 돈 버는 거. 어차피 공부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데. 지금 생활에 만족해. 괜찮아. 나 만나서 공부시켜주고 자기 이렇게 희생하는 거 절대 안 잊을 거야. 너무 고마워. 혹시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꼭 얘기해. 남편은 한사코 공부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래도 본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한참을 설득하다 남편이 절대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말에 그 말은 점점 하지 않게 되었고 저와 남편 둘은 정말이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둘밖에 없어서 따로 많이 쓰는 돈보다 저축하는 돈이 많았고 어려서부터 아끼는 것이 습관이 된 터라 늘 먹는 것도 싼 거, 입는 것도 싼 거, 보기에만 나쁘지 않으면 됐지라는 마인드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보물 새 생명도 찾아왔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시점에 딱 아이가 찾아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우리한테도 아기가 생겼어. 자기도 3교대 힘드니까 그만두고 좀 집에서 쉬어. 가뜩이나 고될 텐데, 어? 아니야. 우리 병원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요샌 맞벌이 해야 하는 추세인데 애기 태어나면 애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야지.
우리 세 식구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자기야. 내 옆에 있어줘서 항상 고마워. 꿈만 같다.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다니.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 아이한테는 듬뿍 주면서 키우자. 난 그럴 준비 되어 있어. 당연하지. 나도 완전 사랑 듬뿍 줄 거야. 우리 집 복덩이에 우리는 첫 부모로 만들어준 아이잖아. 꼭 예쁘게 키울 거야. 서로가 가정에 결핍이 있던 터라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정말이지 벅찼고 아이를 갖고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일까라는 말을 하게 되던 날이 있었죠. 아이를 가져보니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준 부모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내 자식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날 모질게 버리셨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그런 저를 남편은 참 다정하게도 많이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죠. 본인도 슬플 텐데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고 더할 것 없이 행복했던 나날이었어요. 우리 아기야. 어쩜 이렇게 예쁠까?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프다. 손도 잡고 발도 잡고 진짜 너무 조그만 것 봐. 자기야, 고마워.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우리 딸이랑 자기랑 세 식구 행복할 일만 남았어.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우리 셋은 무조건 함께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해. 산후조리 잘 못하면 산후풍 걸린대. 그러니까 잘해야 해. 당신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친정엄마 없어도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니까 빈자리를 정말 모르겠어. 친정엄마가 안 계신 제가 혹시라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할까?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했습니다. 친정엄마 못지않게 늘 미역국을 끓여댔고 혹시라도 제가 산후풍이라도 올까? 언제나 절 먼저 챙겼거든요. 손목관절 나갈까봐 아이 육아도 솔선수범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믿고 있던 그때였죠. 딸아이가 4살 되던 해 남편은 일하다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상태가 위독하다는 말에 모든 검사를 마치고서 교모세포종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악성 종양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유전학적 요소도 있고 환경적 요소도 있어서 발생하는 암이죠. 종양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종양을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쩌다 이런 일이... 아니,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범인은요?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제발 살려주세요. 환자가 얼마나 치료에 잘 반응하는지 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속도가 빠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수술이 필요해요. 청천벽력 같았어요. 왜 착한 남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저에겐 암담한 나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저보다도 더 낙담했을 남편을 위로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어린 딸과 어떡할까라는 마음이 먼저 앞섰죠.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바랬지만 교모세포종은 남편을 정말 힘들게 하더군요. 남편의 멘털은 물론이고 늘 긍정적이던 남편을 어둡게 만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할까 늘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한평생 착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려도 되나?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수술하고 방사선이랑 항암 치료하면 일단은 암 증식은 막을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힘내보자. 나 병원 다녀봐서 알잖아, 자기야. 교모 세포종이라도 생존율 많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우리 이 시련 같이 이겨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자기야. 좌절하지 마, 제발. 당신한테 나랑 지우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제발 힘내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살걸. 어차피 결과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안해.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 남편의 꺼이꺼이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와 딸을 위해 악착같이 치료에 전념했고, 전 모아놓은 돈으로 남편의 수술비와 병원비에 쏟았어요. 생활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시간에 병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애썼죠. 남편의 병원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생활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아무리 저 혼자 노력해도 늘 허덕이는 삶이었고, 그렇다 해도 남편의 치료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와 딸을 위해 희생한 남편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그럴수록 이를 악물었고, 어떻게든 남편을 완치시키고 우리 딸아이와 새 식구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지?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너 밤낮으로 그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전혀. 자기가 나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 안 해? 자기랑 우리 지유 위해서라면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걱정하지 마. 자기는 치료해서 나을 생각만 해. 그게 나 도와주는 거니까. 자기 없는 삶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 한 번씩 남편이 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에게 늘 웃어 보이며 밤낮으로 달렸고 남편의 치료는 끝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았죠. 늘 딸아이에게도 미안했는데 돈 번다고 어린이집에 혼자서 방치해두고 어린이집이 끝나면 집에 혼자 두고 또다시 전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터라 딸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참 사는 게 뭔지 딸아이까지 케어할 여력이 없었죠. 그렇게 죄책감까지 생겼답니다. 아이를 돌봐줄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댁이 있는 것도 아닌 저한테는 딸아이를 혼자 둔다는 게 제일 미안한 일이었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딸아이는 7살이 되었는데 다행인지 늘 혼자인 딸은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랬는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남편도 병마와 싸우면서 딸아이를 보며 웃는 날이 더 많았고요. 그래도 좋아지는 추세이니 너무 낙담하진 마세요. 치료가 오래 걸려도 환자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식이 빠른 만큼 약 쓰는 게 독해서 그렇지. 환자만 잘 버텨준다면 말이죠. 보호자분도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제가 더 힘내야죠. 간혹 교수님 면담 때 교수님이 늘 저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남편의 치료가 이어졌고 중간에 좋아지면 퇴원을 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입원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제 옆에 남편이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전 행복하다고 늘 되뇌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였죠. 벌어도 아이 유치원비에 집 생활비, 대출값, 남편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정말 역부족이었어요. 몸은 하나이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거기 고깃집에서 2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는 안 될까요? 제가 시간이 2시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린 풀타임을 원하는데. 꼴랑 2시간은 안 될 것 같네. 애기 엄마 사정이야. 내가 알아서 좀 딱하긴 한데. 아, 아니에요. 당연하죠. 풀타임 아르바이트 쓰시는 게 더 나으시겠죠.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사장님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돈이 필요했던 저는 동네 이곳저곳 또다시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여의치 않았죠. 남편 치료비마저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조금 상태가 호전되어 집에 와 있던 남편이 다시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향하던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정신이 아예 없었죠. 앞날이 안 보이는 나날이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멘탈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잠깐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조금 쉬면서 수액 맞고 하면 안정을 다시 취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보호자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섣불리 퇴원을 결정했나 봐요. 제발 이번에도 아무 일 없기를요. 의사 선생님은 또 한 번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린 딸과 망연자실하며 있는데 딸아이가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딸아이의 말 한마디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꿔놓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TV에 자꾸 나와요? 아까부터 저기 TV에 자꾸 아빠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저기 봐봐. 아, 무슨 소리야. 지우야, 엄마 지금 좀 힘드니까 잠깐 눈 좀 감고 있어도 될까? 지우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아니, 저기 아빠가 계속 나오는데? 저기 먼저 봐봐. 아빠 하나도 안 아파 보여. 저기서 계속 웃고 있잖아.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망연자실에 딸아이가 가리킨 병원 전광판을 본 순간 정말 기함하는 줄 알았죠. 딸아이 말대로 남편이 의사 가운을 입고 화면 한복판에 나오고 있던 거였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메디컬 TV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전 그 모습을 보고 일단 전광판에서 남편을 안내해주는 과에 가서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 교수 의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환자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냥 제 남편이었어요. 지금은 살도 많이 빠지고 아파서 몰골이 많이 상했지만 건강할 때 남편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계속 보게 되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는 생각으로 그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정형외과 오신 거 맞으신가요? 여기 과들이 나눠져 있어서 불편하시면 앉았다 가세요. 어머, 혹시 형제가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형제라든지 아님 가족이라든지 남자 형제 있지 않으세요? 가까이 보니 정말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더욱더 말이 안 나왔지만 꼭 물어보고 싶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남편의 얼굴을 한 남자 의사는 복도를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좀 앉았다 가라고 했지만 전 대뜸 그 의사에게 남자 형제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말에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놀라웠죠. 우리 가족이 모르던 남편의 엄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일이었어요. 누구시죠? 형제가 있긴 있어요. 쌍둥이인데. 혹시 무슨 일로? 제 동생을 아시나요? 아님, 혹시 주변 분이 아시나요? 쌍둥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에요. 지금 선생님 동생 신경외과에 입원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전광판 보고 많이 놀랬어요. 근데 어떻게 동생인데 평생 찾지를 않을 수 있죠? 당신 동생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는데. 제 동생이 여기 입원해 있다고요? 아니, 재수 씨라고요? 아, 평생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찾았는데 제 동생을. 당장 보러 갈게요. 그리고 버린 게 아니에요. 저랑 어렸을 적 나갔다가 동생이 없어졌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병을 얻어 6년 후 돌아가셨고요. 정말 최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내 동생을 보게 되다니 당장 보러 갈게요.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그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고 저 역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 형이란 사람은 남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였어요. 가끔 신경외과 교수님이 닮은 환자가 있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다고 했죠. 남편이 기억을 잃은 것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다 달랐기 때문에 절대 쌍둥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우연의 연속이었죠. 신경외과 교수가 저 닮은 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설마 했어요. 이름도 달랐고 성도 달랐거든요. 나랑 헤어질 때가 10살 정도였는데 본인 이름을 기억 못할 리가 없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내 동생을 만나다니. 기억을 잃었어요. 이미 보육원에 들어왔을 땐 사고를 당했었고 그 후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아,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놀러 나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평생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려서 잃어버린 후 한참을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했고 어머님은 그 이후로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남편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병명도 교모 세포종이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아버님은 남편을 오매불망 찾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남편의 형은 그 길로 입원한 남편을 보러 갔고 정말이지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은 남편은 형의 얼굴을 보자마자 흠칫 놀랐고 본인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자 믿기지 않는 듯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둘은 꺼이꺼이 울어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울었고요. 너 엄청 찾았어. 미안하다. 그때 내가 나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너 아직도 찾고 계셔. 네가 기억이 있었더라면 찾기가 쉬웠을 텐데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제라도 널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지서씨, 감사해요. 형,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우리 부모님이 날 작정하고 보육원에 데려다 준 줄 알았어.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머닌 돌아가셨어. 병명은 너와 같아. 그래도 그때랑 지금이랑 의학기술이 다르니까 넌 괜찮을 거야. 아버지한테 얼른 소식 전할게. 아마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고맙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남편과 아주버님은 껴안고 엉엉 우셨고 곧이어 남편이 입원한 병원으로 아버님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시아버님이었죠. 시아버님도 남편을 보자마자 땅이 꺼지라 우시더라고요. 그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제 딸도 꼭 안아주셨어요. 아유, 고맙다 정말.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애미의 못난 병이 왜 우리 불쌍한 아들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 낫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너네 고생도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이겨내보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지우 아빠가 이겨내는 일만 남았어요. 다 네 덕분이다. 우리의 치료 포기 안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 잊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 와서 아비라고 나타나 참 면목이 없어. 진작 더 빨리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그럼 너희가 고생도 덜 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족을 되찾았으니 된 거죠. 오히려 이런 희망으로 남편이 잘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아버지는 꽤 큰 자산가였어요. 부동산을 몇 채나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여태까지 밀린 병원비를 다 내주셨고 남편 병실 또한 특실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형이 병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임직원 할인도 받을 수 있었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어안이 벙벙했고 저 역시도 생활비를 벌기보다는 남편의 병간호에 더욱더 치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오랜 치료 끝으로 이젠 추적 관찰만 하자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아무래도 남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니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된 남편에게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너무 잘 버텨주셨어요.
몇 년을 이렇게 힘들게.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보죠. 우리 정형외과 교수 형제였다니. 정말 닮았더라고요. 참 이런 우연이. 어쨌든 가족도 찾고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이제 몸 관리 잘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자. 알겠지? 너무 고마워. 선생님도 그리고 여보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긴 치료 끝에 남편은 웃음을 되찾았고, 퇴원을 할 땐 저희 세 식구가 아닌 남편의 시댁 식구들까지 같이 웃으며 퇴원했어요. 처음 입원했을 당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가 너희 가족이니 힘든 것도 기쁜 것도 다 나누고 살자. 그리고 우리 둘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거니까 며느라기 걱정 마라. 이제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우리가 너희 가족이고 또 너희를 언제나 제일 응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이 사람 옆에서 언제나 힘이 될게요. 아버지, 절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효도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기뻐요. 그러니까 제 걱정 마시고 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그래야 아들 노릇하죠. 시아버님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금전적 도움을 주셨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늘 진료가 끝이 나면 남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고민 얘기를 들어주며 형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식구들이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면서 병이 나았나 싶기도 해요. 퇴원 후 저흰 바로 어머님 납골당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납골함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고, 아주버님과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셨죠. 오매불망 아들만 기다렸을 어머님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까지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하는 마음에 막상 납골당 앞에 가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 울기만 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찾던 혜성이 왔어. 우리 혜성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하러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당신이 혜성이를 보고 갔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가 혜성이네 새 식구 잘 지켜줄게. 여긴 당신 며느리, 그리고 우리 손녀야.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형이랑 아버지한테 잘할게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제 옆을 지켜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딸이에요. 이렇게 어머니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늦게 찾아뵌 만큼 더 자주 올게요. 어머님,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어머님 며느리예요. 이렇게 좋은 남자 제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우야, 인사해야지, 할머니야. 지우 이제 할아버지도 계시고 큰아빠도 생겼다고 엄마가 말해줬지? 자, 어서 인사해. 할머니, 저 지우예요.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엄마가 힘들게 돈 안 벌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딸아이의 말에 온 식구 눈물이 붉어졌죠. 아이여도 알 건 다 아는 것 같아 참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을 덜어주겠노라 다짐했고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던 게 분명한 게 이번에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어요. 역시나 좋은 사람 곁엔 좋은 사람만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없던 새 식구인 저희가 그래도 가족도 생기고 지금은 금전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아서 여유 있게 살고 있어요. 남편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추적 관찰하면서도 계속 좋은 추세이고요. 가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새 식구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살고 있으니 기분이 참 좋아요. 형제들끼리도 애틋하게 만나서 그런지 사이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말씀하시길 항상 그늘져 있던 아버님도 요즘엔 늘 웃고 지내신다고 하니 정말 뿌듯해요. 제일 행복한 건 이제 돈 때문에 딸아이를 홀로 방치하지 않고 제가 오롯이 돌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아버님이 도와주신 거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시댁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정말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늘 궁금하지만 지금처럼 이 행복이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남편 또한 지금처럼 건강하게 무사히 제 옆에서 완전히 완치를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결혼 생활까지 합하면 총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었어요. 잠깐 제 과거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어렸을 적 부모님과 헤어져 할머니 손에 자라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셨죠. 갓 20살이 되었던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 버렸죠.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항상 부모님을 원망했었어요. 두 분 다 각자의 갈 길을 갈 거면 왜 저를 낳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왜 집을 나갔는지 모른 척 했었지만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가정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서로 또 다른 상대를 만난다는 걸 봐왔던 저는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 혼자만 남게 되었던 거죠. 어렸을 적부터 외로움을 안고 자라와서 그런지 커서도 저는 항상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채워준 건 저와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선택하게 되었던 건 상황은 다르지만 저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에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대화가 잘 통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해주게 되다 보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죠. 결혼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시댁 집안과의 만남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남편은 저와 다르게 좀 늦은 나이 때 시모에게 버림을 받았었어요. 남편의 친부였던 분은 오래전에 저희 집안과 비슷하게 바람을 피우셔서 다른 여자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제품을 떠났던 부모와 다르게 시모는 혼자 남편을 키우시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 시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었죠. 시모는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신 채 떠나셨지만 2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식과 인연을 끊어버렸다던 시모를 제 2 눈앞에서 보고 말았었죠. 저는 그때 임신을 했던 몸이라 어느 정도 배가 불러왔었는데 시모가 제 배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들어가도 되겠냐는 말을 꺼내셨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한 상태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게 된 저는 일단 시모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언제 살림까지 차리고 있었대? 집안 살림들을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임신까지 한 거야?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 정말 틀어져 버렸네. 아무래도 쉽게 일이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전화번호 좀 받아야겠다. 저희가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여기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나요? 연락은 무슨? 부모가 자식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요즘 세상 돈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허락 없이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2 눈 뜨고 살아있는데 몰래 결혼까지 하면 되겠어? 위자료야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챙겨줄 테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라. 초면에 이런 말 해서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거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라고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갈라서라는 말까지 하신다고 저희가 이룬 가정을 깨는 건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무엇을 바라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려고 안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내가 갈라서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 여기에서 수다 떨 정도로 한가한 사람인 줄 아니? 갑자기 찾아와 내 아들과 이혼하라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지만 내 허락 없이 결혼한 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좋게 얘기하고 끝내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당장 너희 집안 부모님들 오시라고 연락 좀 드려라. 이왕 온 김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을 꼭 데려가야만 하거든. 남편의 엄마라고 찾아온 사람은 초면인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아닌 날카롭고 불편한 표정으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 부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낸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시모가 계속해서 당장 부모님께 연락하라고 화를 내시길래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더 이상 대화가 통할 것 같지가 않아 서둘러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었고 남편은 시모가 왔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당장 달려오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집과 회사의 거리가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날 남편은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왔는지 10분 만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죠. 숨을 헐떡이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시모를 바라보자마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는 시모에게 그리움보단 분노만 남겨져 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반대로 시모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남편한테 천천히 다가가 양손을 잡아주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 아들,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우리가 몇 년 만이지? 고등학교 때 헤어졌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엄마가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었거든. 그런데 아들 혼자 살 줄 알았던 집에 웬 여자가 자리하고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다던데 그 기간 동안 엄마를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이 결혼 나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엄마랑 같이 살면 되는 거야. 나를 버릴 땐 언제고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뇨. 제가 왜 당신과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엄마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지 오래라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제가 눈이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시죠? 아무래도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 여자 집안 어르신분들한테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몇 번을 말을 해도 제가 꿈쩍도 안 하네. 저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부모님께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었다고요. 과거의 아픈 기억 다시 꺼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뭐야? 너 지금 부모가 없는 집안의 여자랑 결혼한 거니?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킨 거야? 제발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당신이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왜 잘 살고 있는 저희를 갈라놓으시려는 건데요?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결혼이니까 엄마인 나한테 먼저 인사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나는 네가 혼자 살고 있는 줄 알고 오늘 어디를 잠깐 데려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앞에 임신한 여자가 나와서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야.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내보내 버렸어요. 시모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화를 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시모가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도 너무 놀란 상태라 아랫배의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죠.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방에 들어가 누웠고 남편은 제 몸을 살펴주면서 어디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길래 시모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냐니까 남편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시모가 하는 말이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아닌 다짜고짜 저희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내셨다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모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건 분명 무언가 남편에게 바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남편을 찾아야 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시모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온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동네의 친한 아주머니께서 제가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걸 아시곤 산후조리까지 도와주셨죠. 그렇게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길래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산했다며? 내가 너희한테 사람을 붙였는데 네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오더라고. 잠깐 얼굴 좀 보게. 문자 보낸 주소로 잠시 들려라. 저희한테 사람을 붙였다고요? 지금 감시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분명 그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만 연락하세요. 나 몰래 너희들이 이사라도 가면 일이 또 복잡해지니까 그 전에 사람을 붙인 건데 뭐가 문제니? 다 나 편하자고 하는 거다. 일단 너희 집 앞에 차를 보낼 테니까 아이랑 같이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저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어서 많이 당황했는지 좋은 말이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너랑 침착하게 대화를 나눌 생각이니까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앞으로 별일은 없을 거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우리 집으로 일단 와서 얘기하자. 대신 내 아들한테는 일단 비밀이다. 너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 아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상황만 더욱더 악화될 뿐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너도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오래 잡고 있을 생각도 없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시모는 저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었는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면서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현관문을 열어 밖을 보니 집 앞에 고급 외제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하는 기사분이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간 시모가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었어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당연히 가지 못하게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상황만 악화가 되는 거라 좋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동네에 꽤 큰 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중 나온 시모가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곤 처음 꺼내신 말이 귀한 내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간 곳에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당황한 눈빛과 함께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하고 있어? 애 보느라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거 아니야? 일단 아이는 너 옆에 서 있는 과천댁한테 맡기고 식사부터 하도록 하자.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내 아들, 딸도 전부 과천댁이 돌봐줬었거든. 그만큼 베테랑이니까 걱정 말고 일단 아이부터 맡기고 식사하면서 저번에 못했던 얘기 마저 하는 게 좋겠구나. 집사람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얼굴도 참하니 성격도 좋아 보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말도 잘 받아들일 것 같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아빠,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원래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라니까요. 엄마가 그 난리를 치고 왔다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대충 봐도 알겠는데요. 저 여자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봐봐요. 버려진 옷을 주워서 입은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여자 우리 집안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게 확실하다니까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저 여자한테 50첩 진수성찬까지 차려줘야 하는 건데요? 그냥 다 뺏어버리면 되잖아요. 너는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밥 안 먹을 거면 방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든 절차가 있는 법이야. 무조건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음식들은 다 뭐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쁜 거라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저를 데려오신 이유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너 온다고 아침부터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아니? 시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식사를 유도했어요. 시모는 자기 아들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려 상당히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저를 보며 웃어주는 시모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말을 꺼내실지 몰라 걱정이 돼서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들이 널려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제 아이를 안고 있던 가정부 직원분께 다시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눈빛을 보내자 제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길래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돌려달라며 따라가려 하자 앞에서 경호원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자 시모는 좀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어른이 아직 점심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다시 자리에 앉지 그래? 갑자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부른 건 좋게 풀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요. 당장 그이한테 전화할 거라고요. 네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거든. 일단 너는 이것부터 작성해라. 이혼 서류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서류에 작성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건 그동안 내 아들 옆에서 외롭지 않게 놀아준 대가니까 잘 챙겨두고 아이는 앞으로 우리가 키우도록 하마. 너는 그 돈 가지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정말 정신 나가셨군요. 제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죠? 저는 그이랑 일거운 가정을 깨지 않을 거고요.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당신이 나타나면서 그이한테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지금 이 일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요? 내 손주 앞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네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돈까지 지어준다잖아.
계속 떼써봤자 너만 불리해진다는 거 모르니? 엄마, 저 여자 밀당 정말 잘한다. 저 금액으로는 모자라다는 얘기잖아. 이건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모른다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래? 너한테 지금 준 돈이 5억인데 얼마를 더 주면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고 손주까지 넘겨줄 수 있는 거니? 한 10억이면 되니?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10억을 주던 100억을 주던 제 삶에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을 한다면 우리 집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 이 사람 사업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내 아들이다. 다른 기업 집안의 딸이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과 엮이기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거든. 단지 흠이라면 그쪽 집안의 딸 나이가 50이라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 벌써 대화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일정만 잡으면 되는 거라 내 아들을 급하게 찾아서 연결시켜 주려 했는데 갑자기 네가 튀어나온 거다. 결혼을 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내 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서 가정을 꾸리나 싶었다. 요즘 세상 여자들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 내 아들은 고졸에 돈도 없고 자기 입 겨우 풀칠하면서 살 게 뻔한데 결혼을 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지. 그래서 내가 전날 너를 봤을 때 일이 복잡해져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거다. 사람은 말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인생에 2번 다시 올 수 없을 기회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거라고. 5억 더 얹어 줄 테니까 10억 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에 남자 하나 골라 잡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아니면 그 돈으로 네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살면 되잖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 지금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다고 했지? 아직까지 서로 좋아 죽을 때지만 시간 좀 지나고 아이가 커가면서부터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니?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생활이 될 것 같냐고. 돈이 쪼들리니 너도 일자리를 알아보겠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자 삶이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벌어먹고 살겠다고 사회에 뛰어들면 아이는 방치가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나 있겠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아니? 아무리 뛰어다녀도 항상 제자리거든. 그리고 자식들이 그런 가난을 또 물려받고 이게 쳇바퀴처럼 굴러가니까 결국 가난한 삶이 반복이 되는 거야.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안을 위해 생산직이나 뛰어들겠지. 이게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야. 너는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흥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났다. 그쪽 집안에서 내 손주를 키워주기로 했어. 나이가 50이니 아이를 가질 수야 있겠니?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아이를 낳아줬잖아. 입양을 하는 것보다 내 아들의 피가 섞인 아이를 키우는 게 그쪽 집안에서도 훨씬 좋다고 했었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친자식처럼 키워줄 거다. 그래서 저한테 그이와 결혼한 걸 반대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겠네요. 그런데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불행한 것 같은데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누리고 살면 뭐하죠? 당신은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요? 당신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세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사람을 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당신은 본인의 욕심을 위해 그 사람을 이용만 하려 들고 있어요. 어느 친엄마가 나이 50이나 먹은 아줌마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겠어요. 당신은 돈에 정신 팔린 여자라고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치밀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며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걸 본 집안 사람들은 저에게 소리치며 달려들려 하자 오갈 데가 없던 저는 결국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당황한 시모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보는 순간 남편은 시모의 뺨을 내리쳤고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현관문 앞에까지 들어와 신고받고 왔다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물어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당장 아이를 돌려달라고 화를 냈어요. 시모는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들의 눈치를 보며 지시를 내렸고 아이는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원하는 걸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면서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둬서 어디에 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감시와 기회를 엿보는 시모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희 주변에 있던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데리고 현재 다른 지역으로 몰래 몸만 옮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많이 불안한 상황이죠. 시모가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이대로 끝났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 거라며 심각한 문자를 재차 보냈었죠. 남편은 이 문자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감시가 없을 때 이사를 떠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해도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안전한 방법을 찾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경찰의 도움을 언제까지 받을지도 모르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갑자기 나타난 시모에게 저희가 당하게 될까봐 요즘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던 시모의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고 있지만 가진 것도 없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또다시 시모의 욕심으로 저희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될까봐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험난한 세상,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말곤 바라는 게 없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이번에 세상이 참 좁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제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내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전부 떠올라 그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려 하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저에게 전부 다 지나간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며 제가 더 이상한 사람 같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네요. 제 마음을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맞은 사람만 기억하고 있으니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는 손해 볼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저와 이혼을 하게 된 전 남편과 결혼을 했을 당시 저는 그저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특별할 것 없는 월급쟁이였죠. 집안 재산을 두고 비교해봤을 때 양가 비슷했어요. 아빠는 해외 수출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시댁 집안에는 남편과 달리 밑에 서방님 둘 다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병원에서 의사 동서들을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과 달리 서방님들은 의사라서 그런지 서둘러 결혼을 시켰고 남편은 나중에 저를 만나게 되면서 결혼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의사 집안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모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의사 집안에 들어온 걸 엄청난 특혜라도 받은 것처럼 저에게 항상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시댁에 갈 때마다 물질적으로 뭔가를 원하셨어요. 남편이 의사라면 이해하겠는데 서방님들이 의사인 걸 왜 제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매번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싫어서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댁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의사인 서방님네와 비교당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말에는 무조건 시댁을 가야 한다는 거야?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 되면 알아서 가는 건데 그걸 일부러 가서 피곤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나한테 잘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의사 동서들만 감싸고 도시는데 앉아있는 자리조차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그냥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식모나 다름없다고. 내가 부엌에 나와서 쉬는 거 봤어? 이것저것 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음식 준비는 내가 다 하잖아. 받아먹기만 하는 당신이 뭘 알겠어? 굳이 일부러 내려가서 피곤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어머님도 나랑 동서들이랑 얼마나 비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지. 나는 장남이고 당신도 집안의 제일 큰 며느리인데 그 정도 움직이는 것 가지고 불만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의사들은 손이 중요하다는 거 몰라? 일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이 좀 희생해주는 건데 그걸 아니 곱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런 사소한 불만들이 집안 싸움을 만드는 거야. 그냥 당신이 한 발 물러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방님이랑 동서들은 전부 다 의사들이라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손이 중요하고 나는 회사에 다녀서 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 나도 디자인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손 많이 쓰는 직업이거든? 당신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그냥 서방님 결혼하니까 본인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충 나랑 결혼한 거야? 어쩜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시댁 식구들 얘기밖에 안 해? 남자들은 결혼하면 효자 된다더니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나 보네. 당신이 챙겨드리면 되는 걸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남편은 결혼을 했고 맏며느리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무조건 주말에 시댁에 내려가 시부모님 수발 들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과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이 벌어졌고 말끝마다 시댁 식구 두둔하는 말만 하는 남편 얼굴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날은 각방을 쓰게 되었네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부터 시댁의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는 행동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갈 빈 공간은 없어 보였죠. 서방님들은 그래도 크게 거슬리는 건 없었는데 동서들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그런지 얼굴 볼 때면 저를 무시하고 말투에서 느껴지는 차별은 사람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동서들은 한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마음도 잘 맞고 둘이서 대화할 시간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 저를 대하는 시선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모도 다를 것 없이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시댁에 자주 가는 게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것 같아 때 되면 가자는 건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저에게 막말하면서 상처 주는 남편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어요. 결혼을 하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존중해야 되는데 남편은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라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각방까지 쓰는 생활을 하는데 이 결혼을 왜 했나 싶더라고요. 분명 사랑해서 결혼은 했지만 뭔가 잘못돼 가는 듯 싶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흘렀고 이런 분위기가 짜증이 나고 싫었는지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시모에게 일러 바쳤고 결국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불려가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존심까지 전부 너덜거릴 정도로 저에게 상처를 주셨고 남편은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벌써 잊은 거니? 의사 집안 며느리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분명 말했었잖아. 의사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방 일은 천적으로 네가 해야 된다고 했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던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게 쉬운 건 줄 알았니? 네가 좀 더 노력하고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 아니야? 어머님, 그만 열내세요. 쓸데없는 일에 인상 쓰시면 얼굴에 주름밖에 더 가요. 비싼 팩 받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게, 우리 팩 받은 지 얼마 안 됐지? 비싼 돈 주고 받는 건데 괜한 일에 인상 쓰면 안 되지. 예, 너는 집안 분란 일으키려 하지 말고 주방에 가서 과일이나 좀 깎아내야 보거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각방 쓴다는 말 또 들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배운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지? 시모가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으니 그 밑에 동서들도 그렇고 집안 전체가 저를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일을 남편이 전부 다 말했다는 것도 화가 치밀어 올랐죠. 요즘 시대에 의사 집안 얼마나 알아준다고 양쪽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시모의 행동과 말투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 바엔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었고 더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 방에 들어가 짐 싸서 나가려 하자 남편이 당황했는지 쫓아와서는 제 팔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속삭이며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뭘 뭐해? 당연히 당신이랑 그만 끝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결혼한 줄 알아? 어떻게 된 게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당신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해?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하도 답답해서 엄마한테 한탄 좀 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 당신이 우리 집안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갑방까지 쓰진 않았겠지.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가 시모에게 천대받고 동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시댁 식구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당신은 그럼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다는 거야?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모두에게 평화가 오는데 꼭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쉽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서로 진지하게 만나왔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면 이 정도의 스크래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더 큰 일들이 많겠어?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좀 더 신경 써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서둘러 주방에서 과일이나 좀 내와. 어머니가 시킨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불화가 없는 거라고.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위한 배려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말끝마다 자기 가족들 얘기만 하면서 나중에는 시모가 기다리겠다며 서둘러 과일을 내어주길 원하고 있었네요.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무게도 없고 시댁 집안의 눈치나 보면서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제 손을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수도 없이 울리는 전화의 전원을 꺼버린 채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큰 화를 막기 위해 급하게 뒤따라와서 사태를 수습하려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들어왔지만 차라리 안 오는 게 좋을 듯 싶었습니다. 자네는 내 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사태를 만드는 거야? 아버님,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 사람은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서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풀어주려고 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제 말이 귀에 부정적으로 다가온 듯 하네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화난다고 무조건 아버님 댁으로 달려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소? 그만 화 풀고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 내가 전부 다 잘못했다니까. 그래서 자네가 잘못한 게 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 거 아니야? 얘가 웬만하면 속으로 삭히는 성격인데 이 정도까지 하는 것 보면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왔다는 거잖아. 자네가 뭘 잘못했고 사돈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게.
그래야 우리도 어떤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솔직히 이 사람이 맏며느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솔선해서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동서들을 챙겨주는 게 맞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일 좀 시켰다고 투덜거리잖아요.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민감한 수술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쉴 때 최대한 컨디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얼마나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맏며느리로서 좀 더 배려하라고 했던 건데 그런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시댁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시키는 일인데 거절하는 것도 보기 안 좋잖아요. 저는 남편으로서 중간에서 최대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거고 이 사람이 좀 더 희생해 주길 바란 겁니다. 남편은 점점 더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듣고 보면 무조건 제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말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시면서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참 동안 떠드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계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빠가 남편에게 소리치며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는 아빠의 모습에 당황해선 급하게 밖으로 도망쳤네요. 현관 앞에서 저를 계속 데리고 가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듣기 싫으셨는지 엄마는 바가지에 찬물을 넘칠 정도로 담아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자 아빠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엄마는 문이 열리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 바가지에 담긴 찬물을 냅다 뿌리며 내 딸 얼굴 2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네요. 온몸이 물에 젖은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과 한참 동안 대화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몸살인 것 같은 느낌에 약간의 미열도 있어서 이런 증상들을 설명하자 엄마의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속도 울렁거리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따라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하필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몸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원장님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재차 물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임신 초기라는 말에 엄마와 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산부인과에서 나오지 못했었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엄마는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를 빌미로 제 발목을 잡을 것 같은 현실이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2번 다시 얼굴 안 볼 것처럼 행동하더니 갑자기 임신을 했다니. 그럼 당신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 당신 아이가 내 뱃속에 자라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보러 온 이유는 아이가 있든 없든 변함없다는 거야. 우리는 결국 이혼을 할 거고 아이는 내가 키워.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내 발목을 잡을 생각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 아이가 당신 아이만은 아니잖아. 우리의 관계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당신은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어?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날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믿어달라고.
남편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에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의 깊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어떤 식으로 저를 대하는지 두고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가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는 말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임신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임신 축하한다. 그래도 이 말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둘째랑 셋째는 병원 일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언제 이렇게 계획을 했었대? 둘이 갈라설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뒤에서 할 건 다 하고 있었구먼. 어머니,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뱃속에 아이가 듣겠어요. 그래도 제가 제대로 된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요즘 애를 누가 낳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 세상인데 하는 것 없는 사람들이나 애 낳고 사는 거지. 집안이 부유할수록 출산율이 적다는 거 아시죠? 못 사는 집안일수록 아이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키워서 돈 벌게 해야 되니까 그런다고 하던데. 형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대략 불행할 것 같은데요? 이 험난한 세상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살겠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어머,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 요즘 청년들 목표가 뭔 줄 알아? 내 집 마련하는 거래.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 집 마련하려고 인생 사니? 그런 것들 보면 애만 싸질러 놓은 부모들이 참 한심해.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애는 엄청나게 낳잖아. 형님 인생도 참 딱해요. 앞으로 펼쳐질 앞날에 자유는 없고 애 뒤치다거리만 해야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동서들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곤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되려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자신들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며 아이를 가진 저에 대해 후회할 거라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죠. 저는 동서들과 애초부터 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고 잠깐 얼굴만 비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있다 가지 않고 서둘러 일어난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오래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 서둘러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왔네요. 시모는 현관 밖을 나가는 저에게 자주 얼굴 보자며 미소를 띄었고 그날 이후 주말만 되면 계속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시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얘 큰애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소파에 앉아 있거라. 그래도 우리 집안의 첫 손주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당연히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고 있으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동안 서러웠던 건 전부 다 잊고 우리 잘 지내보도록 하자. 주말에는 애들이 와서 정신없고 힘들 테지만 평일에는 우리 둘이 있으니 괜찮잖아. 아이 때문에 안정을 취하려고 일도 쉬고 있다며. 앞으로 쉴 거면 시댁에 와서 쉬거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몸에 물이 오잖아. 어머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저한테 원래 이렇게 잘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뭐가 당황스러워? 원래 내가 해줘야 하는 것들인데 못 해준 것뿐이지.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 어찌됐든 소파에 앉아서
시애미가 내어주는 음식만 받아 먹으며 쉬고 있어라. 그리고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 할 일이 산더미거든. 이번 주 주말에 셋째 며느리가 생일이잖아. 그래서 생일상 좀 차려주려고 야채랑 음식들 좀 준비하고 있었다. 몸이 한계라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 괜한 걱정하지 말고 TV 보면서 과일 좀 먹고 있어라. 절대 주방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시모의 행동들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쓸데없는 이유를 만들어 제가 시댁에 오게 해놓고 바로 일 시키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은근슬쩍 잘해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드러내는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곤 혼자서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벌려놓으신 걸 흘기 봤는데 그 타이밍에 시모와 눈이 마주쳤네요. 저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짓고 계시던 시모는 왜 빨리 안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저를 바라봤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눈치 받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을 살펴보니 난리도 아니었네요. 셋째 동서 생일상 차려준다고 온갖 음식을 만들려고 판을 벌려놓은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모는 도와줄 수 있냐고 속마음을 꺼내셨고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돕게 되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주방 일 좀 부탁한다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오실 거라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저녁 늦게나 돼서야 집에 들어오셨고 그동안 저 혼자 그래도 노력하며 음식 준비를 했었는데 굳은 표정으로 전부 다 끝내지 못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셨네요. 시모는 저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였고 임신한 걸 알면서도 이런 식의 대우를 해주는 시모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와 거짓말들은 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면서 한참 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지속적으로 얼굴 좀 비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지만 아이가 우선이라는 제 말에 더는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지내는 동안 어느새 만삭이 되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날이 하필 명절이었었네요. 남편은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날 혼자 가는 건 너무하지 않겠냐고 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집착하며 시댁에 가자는 말을 하길래 가봤자 푸대접밖에 더 받겠냐고 분명 일만 할 거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며 만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내면서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시댁에 나타나자 저를 바라본 시모는 놀란 표정으로 곧 애가 나올 것 같다며 제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고 동서들은 저를 아예 신경도 안 쓰면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인연 질질 끌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시모가 동서들을 데리고 주방에 들어가길래 흘기 쳐다보고 있는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쉬려 하는데 남편이 방에서 서방님들과 나오더니 정신없이 무언가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곤 시부가 빨리 나오라며 소리치자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남편에게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 낚시를 하고 오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혼자 놔두고 낚시를 하러 가겠다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린 채 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시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시모의 한마디에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네요. 곧 출산인데 방에 들어가 누워만 있으면 애가 잘 나오겠니? 준비를 해야 애도 숭풍 나오는 거야. 운동 좀 해라. 살찐 거 봐봐라. 이래서는 애 낳기 힘들어. 내가 많은 건 준비하지 않았고 저녁에 먹을 안주거리 정도만 재료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만들고 있어라. 한 2-3시간 있다가 내려올 테니 그때까지 음식 좀 만들어놔. 어려운 거 아니지? 시애미가 지금 시간을 놓치면 안 돼서 그래.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든. 요즘 들어 얼굴에 탄력이 많이 죽어서 비싼 돈 주고 팩을 바꿨거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너도 나중에 내 나이 먹으면 충분히 이해할 거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시아버지 오시기 전에 음식 만들어 놔라. 출장 마사지사 지금 온다고 했지? 네, 지금 다 도착했대요. 오늘은 순금팩으로 얼굴 마사지 받을 거니까 기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꽤 비싸거든요. 형님, 배고프다고 음식 만드시고 드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괜히 애 핑계 대면서 다 드실까봐 걱정이네.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죠? 저보고 여기에 있는 음식들을 전부 다 만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동서들은 출장 마사지 불러서 순금팩인가 뭔가 받으시고 저는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전을 부치라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럼 네가 순금팩 패키지 준비해 줄 거야? 네가 나를 위해 뭘 해줬다고 지금 큰 소리야? 근데 너는 우리 집안의 공식 식모인 거 몰라? 그냥 군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일이나 잘해. 그래야 이쁨이라도 받는 거야. 뭐 하나 시키면 투덜거리기나 하고. 임신이 뭐가 태수라고 왕처럼 떠받들어 주길 원하는 거야. 나는 애 안 가져봤니? 지금 시간 없으니까 군말하지 말고 서둘러 음식 만들거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때마침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출장 마사지사가 들어왔어요. 시모와 동서들은 저를 주방에 놔둔 채 급하게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셋 다 순금팩을 받는 거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웃고 떠들며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준비되어 있는 부침가루를 전부 다 물에 풀어 들고 올라갔습니다. 2층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들은 얼굴에 금가루를 붙인 채 저를 흘기 쳐다보며 방해하지 말라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방해되니까 밖으로 나가라는 말에 시모와 동서의 얼굴에 반죽물을 들이부어 버렸네요.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에 당황한 시모와 동서들은 난리가 났고 저는 시댁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모에게 반죽물을 부었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네요. 도저히 인간으로 대해줄 집안들이 아니라서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이혼을 밀어붙였고 시모도 화가 났는지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밑에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와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 저와 이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고 남편에게 제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친자 포기각서를 요청하니
재혼한 여자가 제 아이와 남편이 만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난리를 치자 남편은 그 여자의 말을 듣게 되면서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모든 걸 다 털어버리니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고 시모와 동서들이 저희 사무실에 고개를 내밀며 찾아왔네요. 저는 다른 사무실에서 작업 중이라 몰랐었는데 대표실에서 기다리라는 직원의 목소리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대표실에 들어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순간 저희 모두는 정색을 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야? 너 이런 곳에서 사무일 같은 거 하고 있는 거니? 10년이 지나도 변한 건 하나도 없구먼. 세상 참 좋네.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어머님, 여기서 꼭 주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될까요? 예, 여기 대표가 글쎄 매출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단다. 너네 병원 개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간판이야. 눈에 확 들어오는 간판이어야지만 병원이 잘 되는 거 몰라? 그냥 이름 몇 자 박은 간판으로 사람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대표님, 차라도 내올까요? 계속 서 계시길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음료 좀 내어드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금방 나가실 분들이라 그런 거 필요 없네요. 가서 일 보세요. 내가 따로 연락하기 전까지 들어오지 마시고요. 어머님, 방금 들으셨어요? 방금 저 직원이 대표라고 했잖아요. 설마 여기 회사가 본인 건 아니죠? 저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저도 손님은 가려서 받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주문받지 않거든요. 예, 네가 이 회사의 대표라고? 그런 간판 만드는 디자인을 네가 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매출을 벌고 있다면서 그게 사실이야? 그런 걸 왜 알고 싶으신 거죠? 저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손님께서 원하는 건 얻어가실 수 없으시겠네요. 시모는 경악을 하며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계속 바라봤어요. 저는 10년간 제가 가진 전공을 살려 한 업체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간판을 디자인하는 사업을 확장시켰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에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어요.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쉽게 바꿀 수 없고 매출과도 직결이 되는 게 간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비싼 돈을 주고도 주문을 하시죠. 그리고 제가 만든 간판이 입소문을 타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런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희 회사는 10년 만에 몰라볼 정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시모는 병원을 개원할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 저를 찾게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동서들이 개원할 병원 근처에는 거의 대부분 제가 제작한 디자인의 간판들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제가 디자인한 간판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간판으로 개업을 한다면 그건 병원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간판의 효과는 상당하다는 걸 시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가 원하는 대로 간판 제작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자존심은 있었는지 저에게 주문받지 않겠다며 돌아 나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반 업체에서 평범하게 만들었던 간판은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그 주변의 병원에서 벌써 자리를 전부 다 잡은 상태라 병원에는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런 스트레스가 환자에게까지 연결이 되면서 평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간판의 이미지가 본인들의 얼굴이 된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된 동서들이 서방님들까지 데려오고 나중에는 남편까지 데려와서 간판 제작을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2번 다시 회사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그 사람들을 출입 금지시켰네요. 시모는 제가 의사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걸 소문으로 들었는지 배 아파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더니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다며 접근을 하면서 예전에 재혼한 여자랑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며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네요. 돈만 밝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는지 알고 있었고 대화조차 섞으려 하지 않자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뺨에 손을 올려붙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2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있지만 분명 시모는 다시 저에게 접근할 것 같네요.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살면서 저를 막대했던 그 집안들이 후회할 정도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시모가 속을 끓고 있는 걸 생각하니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